최근에 이제 지난 한 2달 사이를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7만 불, 7만 8천 불, 뭐 6천 불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이제 조금 다시 상승한 상태인데요. 최근에 조정받은 어떤 이 흐름은 원인이 크립토 시장 내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았고 또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에서의 어떤 관세 이슈라든지 무역 분쟁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티플이 큰 종목들 위주로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 시장이 사실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 뭐 비트코인 ETF, 그 이더리움 ETF 정도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인데 최근에 그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0빌리언 달러 정도까지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나온 이후에 순 유입이 되었던 것이 40빌리언 달러 수준을 꼭지로 하고 지금 35빌리언 달러 즉 5빌리언 달러 대략 원화로 7조 원 정도가 유출됐거든요. 7조 원 정도의 어떤 순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에 조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위험 자산 회피 어떤 무드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란 게 뭐 가치 저장 수단이다. 디지털 그런 안전 자산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식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험 자산 회피할 때는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자산들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혹은 또 트레이더들, 헤지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 익스포저를 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순매도가 좀 많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라고는 했지만 만약 당장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국지적인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그런 상태이고 지금 같은 어떤 상황 하에서는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이 일단은 좀 가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되고 다시 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자산보다 좀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크립토 관련한 공약을 많이 내걸었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냈던 공약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미 행정명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아니면은 입법을 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을 했거나 아니면은 또 규제 당국의 수장들을 교체한다거나 주요 핵심 어떤 리더들을 새로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다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행정명령 서명한 것은 뭐 확실한 신호다. 확실한 신호가 맞죠. 예,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뭐 뉴스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셀 온 뉴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뉴스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가 막상 나왔을 때는 이익 실현성 매물이 얼마든지 출회될 수가 있는 거고요. 본격적인 어떤 그 효과가 확인되려고 그러면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는 또 가격에 바로 반영을 하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격이 일단은 빠졌었고 본격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실질적인 니즈에 의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죠. 행정명령을 지금 여러 가지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는 어떤 내용들은 실질적인 매수세를 촉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진행되는 대로 마켓에는 다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 이런 정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부채라는 건 시간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예.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대로 잘 팔아가지고 상환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소리는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트럼프 패밀리가 지금 패밀리 그 사업이 기존에 이제 부동산업 중심이었죠. 부동산업 중심이었고 주로 뭐 호텔, 리조트 뭐 이런 사업들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크립토 관련한 비즈니스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뭐 NFT를 발행했던 거죠. 뭐 22년도입니까? NFT를 발행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에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것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대통령 직전에는 또 밈코인 발행도 했었죠. 그래서 크립토 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둘째 아들 에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에릭 트럼프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면은 항상 연사로 지금 초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패밀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은 디지털 부동산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패밀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크립토 산업 전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팔아라. 우리가 취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그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창펑 짜오가 트위터 통해 가지고 사실과 좀 다른 얘기다. 이런 그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인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누구 말이 진실인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에서는 뭐 워낙 거래에 대한 그런 걸 잘 하는 데니까 뭐 지금도 보면은 그린란드 팔아라 또 뭐 캐나다 보고 51번째 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이런 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냥 그냥 영혼 없이 던지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름 전략적인 포석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뭐 글로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바이낸스 US를 지분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바이낸스 US의 점유율이 20%대가 넘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 이제 그 창펑짜오 처벌받고 하는 과정에서 1%대로 지금 거의 뭐 내려왔거든요. 하루에 한 100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원화로. 그 지금 이제 마켓쉐어가 한 1%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트럼프 패밀리는 이거 말고도 전에 박트라고 하는 BAKKT 이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루머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딜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거래소를 비즈니스상으로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이고 그 집안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상충의 소지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창펑짜오를 어쨌든 처벌했던 거였고. 그래서 사실 뭐 저희 같이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상충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정도의 관점에서 그러나 트럼프 패밀리가 크립토 산업에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근데 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다시 불거질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툭 한마디 던지고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당사자들밖에 진실은 모르겠죠. 트럼프 일기 때는 대통령 재임 중에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질문들이 뭐 있거나 하면 부정적이었죠. 달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과 달러가 이제 대척점에 있다고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임이 안 되고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좀 기다리는 시기들이 있었죠. 지금 이기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주변에 뭐랄까요 천무 집단이라고 할까요? 뭐 그게 뭐 주변에 알고 있는 지금의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테크 리더들일 수도 있고
또 뭐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아마 여러 사람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른 관점을 갖게 되신 것 같고 그것이 또 미국의 국익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국익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족 단위의 사업에서 여기에서 상당한 포션들을 지금 싣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걸 보면 미래의 주요한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뭐 NFT 트럼프 NFT 출시됐던 것이 첫 번째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의 경험들이 계속 좀 좋지 않았을까. 모르던 시절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비트코인을 알다가 비트코인을 다시 배척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건 뭐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랄까요 규제 탄압적인 그런 스탠스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 뭐 언급됐던 뭐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거는 위상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비트코인은 strategic reserve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내셔널 스탁파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에셋 스탁파일. 그래서 좀 지위가 다릅니다. 전략적 리저브, 전략적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지 않으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걸 고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버짓 뉴트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 예산을 거기다가 이제 쓰면서는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좀 늘리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봐라. 이렇게 지금 뭐 명을 내린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스탁파일 같은 경우는 뭐 그것들을 뭐 별도로 축적해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이것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해라. 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뭐 안 판다고 얘기했던 거고 스탁파일 같은 경우는 팔아서 비축물, 뭐 리플, 에이다, 솔라나 이런 것들은 뭐 팔 수도 있는 거죠. 단 효과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뭐 과거에 FBI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압수한 것들 그냥 뭐 팔았거든요, 바로. 그랬는데 헐값에 팔거나 그러지 말고 잘 관리해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비트코인하고는. 비트코인은 전략적으로 모으려는 거죠. 그럼 전략적으로 모은다고 하면 뭐랄까 버짓 뉴트럴하게 모은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버짓 뉴트럴이란 말은 정부의 버짓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이런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정부가 이렇게 확보한 걸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뭐랄까 중립적인 방식 뭐 제일 쉬운 것들이 이런 거겠죠. 범죄자들한테 압수하는 거.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버짓 뉴트럴이라고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한편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해줘가지고 뭐 자발적으로 낸 비트코인 세금의 경우에는 또 활용돼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뭐 버짓 뉴트럴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마 앞으로 또 그 AI 크립토 짜르인 데이비드 sak스를 중심으로 좀 뭐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차피 재무부,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안들이 나올 거라 가지고 그건 앞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이 이제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체제가 다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크립토가 다루기 좀 까다로운 자산 그 대상이긴 합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대변하는 어떤 표현을 피터 틸 예전 그 페이팔 창업자이자 또 저기 그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립토는 리버테리언이고 AI는 커뮤니스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크립토는 자유주의적이다. 그리고 또 AI는 공산주의적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 있단 말이에요.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고 개방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거에 비하면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부터가 중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적이고 통제된 조직이 사실은 AI를 더 잘할 수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크립토는 또 반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크립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통제하기도 용이하지가 않고,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공산당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전략적으로 중국도 비축한다, 그리고 또 뭐 시장을 규제를 풀고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은 있죠. 현재 중국에서는 홍콩을 중심으로 일단은 전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홍콩을 일단 아시아 크립토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 ETF도 같이 냈었고, 현물 ETF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ETF를 냈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막 자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엄청나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부가 미국으로 사실상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불편한 부분인 게 맞고, 전략적인 어떤 포석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하지만은 중국이 이걸 리드하기 쉽지 않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수량을 빨리 많이 확보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북한이 뭐 비트코인을 이번에 라자루스 해킹한 수량으로 10,000몇 개가 돼가지고 뭐 전 세계 뭐 비트코인 보유량이 몇이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사실 오피셜하게 공개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든지 한국같이 뭐랄까 지도자 그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체크 앤 밸런스, 균형과 견제가 요구되는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뭐 비밀리에 국가가 산다, 이런 건 쉽지 않죠. 뭐 사봤자 소액이겠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국정원 같은데 뭐 무슨 뭐 비상금 뭐 비밀 계정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로 사봤자 뭐 얼마나 사겠어요.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뭐 맞는 계정도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중앙화되어 있다.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독재 국가이고 뭐 왕정 체제 같은 나라라고 한다면은 해당 정부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은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총 2,100만 개고, 지금 100만 개 조금 넘는 양이 남았고, 대략 2천만 개가 좀 안 되는 양이 채굴이 돼 있습니다. 그 2천만 개가 좀 안 되는 1,900 뭐 몇십만 개, 이 수량이 어디 누구한테 가 있는가를 지금 완전하게 다 규명되지 않았어요. 한 400만 개 정도는 로스트 코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거의 절반, 2천만 개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의 뭐 900만 개에서 1,000만 개 가량이 그냥 개인이거나 아니면은 비상장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확인되는 것은 오피셜하게 드러나 있는 정부 보유량, 그리고 또 거래소들이 보유량, 왜냐하면 거래소 지갑들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ETF나 ETP 같은 전통 금융시장에서 구성한 상품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상장 기업들은 다 이제 이런 그 리포팅을 퍼블릭하게 해야 되니까 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여기까지가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뭐 한 6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0만 개, 1,000만 개 가량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건데,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수량이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뭐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어떤 독재 정권, 어떤 뭐 왕정 체제에 가까운 어떤 정부에서 비밀리에 샀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샀다라는 게 지금 산 게 아니라 뭐 오래전에 샀던 걸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중국이 크립토 시장에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트코인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뭐 규제적인 방식은 이 크립토 시장에 살 맞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중국 정부는 전부터 디지털 커런시에 관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에 관한 준비들은 계속 해왔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 또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맞서가지고 과연 선호도가 더 높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비트코인을 좀 미국보다 더 빨리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 정도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은 나올 수 없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기술의 산물이지만 최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런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사실 금융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적 금융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기술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초이자 또 가장 탈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에 나오는 뭐 어떤 크립토 커런시 혹은 크립토 에셋이 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걸 갖고 나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뭐 비트코인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러 패권에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움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옮겨간 상태입니다. 왜? 경쟁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이 그 발언을 한 것은 하나의 디지털 커머디티 자산으로서 금처럼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달러 지지가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걸 연준 의장으로서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금이랑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가장 선호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금이라는 게 금화를 통해 가지고 가치 교환 수단으로서도 많이 쓰이고 했는데 그렇게 될 여지들이 있고요. 앞으로 또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금을 우리가 장신구로도 쓰고 산업적으로도 아주 일부 쓰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또한 뭐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닮아져 가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 줄 일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선호해가지고 누가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훔쳐간 그 대상물이 뭐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선호된다라는 걸 증명한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는 게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당연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삶이 점점 더 디지털로 많이 이동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디지털이 더 많이 깊숙하게 침투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당연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보다 더 선호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지금 금의 시총이 20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글로벌 시총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어떤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3트릴리언 달러 정도, 이렇게 3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비트코인 지금 최근에 좀 가격 빠져가지고 뭐 1.7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아직은. 근데 이제 뭐 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당연히 비트코인의 시총은 디지털 경제 자체가 커질수록 비례해 가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일개 기업들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스트래티지가 당연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현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믿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뭐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작년 3월 그 어닝콜 할 때 이미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향후 3년에 걸쳐 가지고 42 빌리언 달러, 42 빌리언 달러니까 대략적으로 원화로 하면은 한 6, 7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뭘 하려고? 비트코인 전부 살려고. 그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26년도, 27년도 3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요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갈 거거든요. 주로 조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ATM이라고 해가지고 at the market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주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으로 조달하는 겁니다. 채권은 이제 그냥 스트레이트 본드는 아니고 그 컨버터블 본드 CB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비트코인 계속 살 겁니다. 예, S&P 500은 이제 나스닥 100보다는 훨씬 큰 인덱스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보다는 훨씬 큰 인덱스인데 나스닥이 들어가기가 더 쉽거든요. 나스닥에 들어가기 더 쉬워서 보통 이제 나스닥 100에 이제 이거는 기술주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주요 기업들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S&P 500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나스닥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야지만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뭐 뉴욕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돼 있던 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나스닥 100에 먼저 편입됐다가 S&P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뭐 테크트리를 타는 편입니다 기업들이. 근데 S&P 500이 왜 이제 나스닥보다는 좀 더 어렵냐면 요건들이 몇 개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뭐 미국의 거래소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은 있는데 지금 뭐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유동성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익성이 뭐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요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다 충족이 되는데 한 가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수익성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은 지난 분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분기 그리고 또 지난 4분기 그러니까 1년이죠. 최근 1년. 요 각각의 수익 순이익을 합쳐 갖고 이게 어쨌든 흑자여야 돼요.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것들이 주요한 비즈니스였다 보니까 뭐 그전에 다른 비즈니스 있었지만 시총 대비해서는 지금 너무나 쪼그라들었고 지금까지 회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 디지털 에셋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때 무형자산으로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익 부분을 반영을 못 하거든요. 손상차손만 반영할 수가 있고 손실 났은 것만 반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순손실 상태로 계속 좀 반영을 해왔는데 작년 12월 15일자로 해서 그 이제 허용이 됐어요. 이제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이게 이제 뭐 3개월 단위로 어쨌든 회계라는 것이 그 뭐 분기 보고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크립토 기업들이 1월부터 이제 회계 처리 방식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익이 날 텐데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한 1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회계 상황은 바뀌었지만 회계를 반영할 수 있는 건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걸로 바뀌었지만 일단 올해 들어서는 또 마이너스긴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해소가 되려고 하면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뭐 연내에는 되지 않을까 약간 낙관을 하고 있고요. S&P 500에 편입되면은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수요자들이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뭐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한 2주 전 정도부터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방식도 좀 바뀐 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고 지금 정부라든지 여야 가릴 것 없이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계기가 적은 것 같아요. 행정명령 연달아 계속 나오고 특히 크립토 서밋을 백악관에서 직접 주관을 해가지고 크립토 시장의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바뀌었구나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거부터 빨리 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현물 ETF도
뭐 그동안 막고 있던 거 사실 해외에 있는 것도 투자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것도 좀 빨리 풀고 뭐 국내에도 현물 ETF 운용할 수 있게 자산운용사들 지금 뭐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거든요. 나오면 이거 뭐 무조건 히트 상품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그거 그렇게까지 진짜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외환 보유고에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튀는 발언하는 어떤 뭐 정치 지도자들도 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고 있는 KIC나 이런 데서는 뭔 얘기하겠어요. 뭐 편입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직 그런 말 하기 당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뭐 월급쟁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정도로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스탠스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동안 미디어에 그런 인터뷰 같은 거 안 하던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 전 의원 나와가지고 갑자기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신삼이다 이런 채널 나오고 왜 그러겠어요? 온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크립토 좀 안다라고 좀 드러내고 싶은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실히 바뀐 건 맞는데 그냥 이거를 낙관하기에는 좀 이르고 제가 사실 컨설팅 같은 거 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기업들 이러다가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뭔가 의견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 변화를 끌어내는 걸 돕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전략 컨설팅 펌 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 이런 곳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 제가 웅달 책방에 얘기해가지고 밑에 연락처를 좀 달아 놓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오르기 위한 조건이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란 네트워크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하겠지만 조금 예를 들어 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결제할 수 있기 위해서 뭐 다른 방식의 어떤 뭐 사이드 체인을 뭐 이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아까 말을 아꼈지만 뭐 오디널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체인상에서 뭐 NFT를 발행한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P2P 네트워크로서의 기능 거기에다가 더하여 그 P2P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술적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디지털 희소성 이건 이미 완성된 거거든요. 탈중앙성만 확보가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가격은 오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디지털 생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자체가 디지털로 많이 진화되어 갈수록 어차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공급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더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아까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정부라든지 이런 특정 세력이 너무 많이 좀 과도한 어떤 지분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좀 우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채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채굴도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주체들이 노드를 같이 돌리고 있어야지 효과적인 탈중앙성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한 2만여 개의 노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나름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지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재가 아닌 뭐 악재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의 소유를 금지한다거나 과거에 이제 금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뭐 무조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격에 안 좋겠죠.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으로 당연히 보이지만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것도 결국에는 증시 조정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증시의 어떤 약세 이것이 이제 심화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5년, 10년 지속될 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호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는 요소다. 그게 뭘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 좀 더 강화될 경우, 좀 더 무역 분쟁도 심화가 되고, 뭐 심지어 뭐 어디 지역에 또 전쟁이 나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가 확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유동성이 만약에 축소되는 상황이 온다. 이럴 때는 이제 안 좋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낙관적인 거죠. 이 질문을 보면서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뭐 크립토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당연히 모든 요소들을 다 볼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고 있을 거고요. 경제적 요소를 당연히 이제 포커싱 해가지고 볼 텐데, 거기 안에는 단순하게 기관들의 수급 이슈부터 해가지고 뭐 경제 지표들, 매크로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의 센티먼트까지. 그래서 뭐 종합적인 걸 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뭐 매크로 따라가지고 자산들의 가격과 센티먼트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이런 데 나와서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한 2달 사이에 5 빌리언 달러, 대략 원화로 7조 원 이상이 자금이 유출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정도 유출됐으면은 가격 조정 받을 만한 거죠. 예. 결국 그럼 누가 팔았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절반이 단기 매매하는 계정들이거든요. 예. 우리로 치면 은행, 증권사의 프랍 트레이더들, 그리고 또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들, 이런 기관들이 그것들을 또 많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우리 뭐 주식 같은 것들을 거래를 하듯이 외로 별도의 뭐 크립토 계정을 안 만들어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다가 파는 거 정도는 굉장히 쉽게 익스포저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많이 그동안 했을 겁니다. 가격이 또 오르고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랬던 것들을 지금 장 꺾이고 하니까 좀 포지션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크립토 산업, 좀 더 나아가면 웹3, 이렇게 얘기하는 거, 더 나아가면 메타버스입니다. 이 디지털 경제의 시작점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웹3를 기존의 웹을 웹1, 웹2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인터넷 세상이다 해서 웹3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는 전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이 그 시작점이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가장 선호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인류들의 어떤 우리 인류의 디지털 전환의 한 가운데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지고 디지털 경제로, 우리 경제가, 실물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어감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뭔가 시간 지나면 무조건 이건 되는 건데, 여기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면 개별 기업 주식 사고 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 사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투자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특별하고 매력적인 거죠. 예,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매달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우리 수목투브에 오셔가지고 또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큰 기업들 일단 중심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기업들은 연락 주시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 뭐 전략적인 어떤 준비들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조직이 돕는다고 하면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라고 하면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라는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